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최근에 잭슨홀의 미팅이 있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잭슨홀 미팅은 좀 소문난 잔치 치고는 별로 먹을 게 없었다 이 정도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좀 약간 매파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나 언론도 좀 그렇게 다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전혀 매파적이진 않았다고 봤습니다. 왜냐면 가장 핵심 중요한 워딩은 어쨌든 이제 파월이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이미 지금 통화 정책은 제약적인 수준에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워딩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2022년처럼 터미널 레이트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어 라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9월이든 11월이든 한 번쯤은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끝이야 라는 게 핵심이지 않았나. 물론 데이터 디펜던트다 늘 하는 얘기는 레토릭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했으나,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월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미 충분히 제약적인 영역에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시차를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 다만 이제 예를 들면 3%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뉴노멀이야. 그래서 잘하면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의 원래 우리 목표인 2%까지는 조금 이제 앞으로 3%를 타겟팅을 한번 좀 변경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의 파월이 잘하는 그런 말장난, 이제 그런 게 혹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그거야말로 정말 아주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튀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인데, 이제 그런 부분은 없었다.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매파적이거나 정말 이제 전혀 그렇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키워드는 이미 아주 긴축적인 영역에 있다, 제약적인 영역에 있다, 통화 정책이라는 거를 계속 강조했던 이제 그 부분으로 저는 봅니다. 대표님은 그러면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이 이제 그닥 이제 매파적이지 않고 좀 완화적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네, 그다지 매파적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을 만큼 전혀 매파적이지 않았고, 다만 주식시장에는 늘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장기금리의 상승에 더 위험이 되는 건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오히려 만들어주는 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완화적이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좀 나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좀 스탠스였다. 그리고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텐데, 지난번에 몇 달 전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저는 미국 주식이 지금 되게 위험한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크게 빠질 수 있는, 제가 말하는 미국 주식 중에 위험하다는 건 이제 나스닥이나 S&P처럼 기술주나 성장주 위주로 있는 멀티플이 아주 고평가받고 있는 것들이 지금 여러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좀 위험하다. 이제 그 부분은 좀 꼭 지금은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데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그리고 좀 나스닥 최근에 이제 증시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해 주셨는데, 오늘은 좀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좀 말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10년, 20년 제가 좀 친하게 지내던 사장님들인데, 그런 사장님들이 가게 장사를 접으시고 상가를 이제 빼는, 다 이제 장사를 접으시고 빼는 이제 그런 것들 제가 많이 관찰을 했는데, 혹시 이러한 것들이 좀 어떤 거시적 경제학적인 이런 이유가 있는지, 그에 많이 빠지셨나요? 거기서? 그래도 제가 자주 가는 이제 가게가 있고 또 세탁소가 있는데, 그분 사장님이 그 동네에서 한 10년, 10년 넘게 하시는 10년 넘게 하시는 사장님들인데, 어느 순간 이제 장사를 접으시고 가게를 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 신뢰가 될까봐 자세하게는 여쭙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어서 혹시 이러한 게 거시적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그게 어떤 딱 그런 부분 때문만이겠냐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죠. 근데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인데, 그게 이제 가장 타격을 주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돈이 많은 이제 부유 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가들보다는, 물론 자산가들도 자산 가격에 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가장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이 제일 공격하는 곳은 취약계층이 더 많죠. 조금 힘들게 어쨌든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거나 뭐 이제 그런 쪽이 많은데, 왜냐면 예를 들어 자산이 그래도 많이 있는 사람과, 그죠? 자산 없이 그달 벌어서 아무튼 다 생활비나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경우들, 그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 모든 재화의 물건 가격이든, 월세는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월세가 오르고, 그죠? 그런 모든 게 올라간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자산가거나 돈이 많아요. 그러면 물론 내가 그걸 다 현금으로 든다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으나, 그게 아니라 어딘가 자산에 또 들어가 있고 하면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아주 오래 지속이 되면,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결국에 이건 장기 금리를 건드려서 멀티플이 고평가된 자산들의 가격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무너지고 나면 이게 장기화가 된다라는 건 명목의 화폐 가치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PE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이미 너무 버블이었을 경우에 문제인 거지, 그게 정상화가 되고 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의 하락을 뜻하기 때문에 명목 가격을 받쳐주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산 가격, 물론 자산 가격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게 있겠으나, 그 자산가들도 어쨌든 정말 크게 제일 타격을 받는 건 이제 영세 사업자 분들이거나, 아니면 정해진 연금 은퇴한 분들 있죠. 근데 아주 정해진 이제 연금을 받거나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가만히 되잖아요. 타협이 되고 조금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거를, 근로소득이, 그쵸, 근로소득을 다 못 따라갑니다. 거의 무조건 못 따라가는데, 직장인들도 문제고 사업자들도 문제고 다 문제지만, 굳이 누가 더 문제냐라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직장인들은 그래도 조금 커버가 되잖아요. 다 따라, 실질 소득이 올라가진 않더라도 실질 소득은 내려갑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래되면. 근데 이제 어쨌든 아예 그냥 고정된 연금을 받는,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퇴직자들, 은퇴하신 퇴직자들이나 같은 경우가 제일 안 좋은 거고, 그런 차원에서 채권을 제가 왜 장기채가 계속 위험하다, 왜냐? 저희는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장기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정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보다도 낮은 금리를 주는 장기 채권에 10년 동안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준다, 20년 빌려준다, 30년 빌려준다, 이건 아주 잘못된 행위라는 거를 계속 이제 과거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일 힘든 게 어디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네. 이제 고정된 이런 급여를 받는 분들이나, 또는 어떤 상승하는 이제 임대료를 능가해서 매출을 그렇게 크게 상승시키지 못하는 좀 영세한 자영업 하시는 좀 분들이 인플레의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러한 분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인플레이션이, 그 원인이 코로나로 인한 그때 팬데믹만으로, 그때 혹시 그때 발생된 건가요?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뭐 다양한 뭐 기름값에서부터 뭐 채소값 뭐 이런 게 다 오르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인플레이션이고, 사실은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뭐 집값이 몇 배씩 뛴다든지, 주식 가격이 엄청 뛴다든지, 뭐 채권 가격이 뛴다든지, 이것도 다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2008년에 있었던 양적 완화 이후로 그게 계속해서 발생을 해왔죠. 그냥 근본적인 문제는 2008년은 누구나 다 알듯이 디플레이션 위기였잖아요. 그죠? 그럼 디플레이션적일 때는 자산 가격이 원래 같으면 빠져야겠죠. 그죠? 그렇죠, 네. 원래는 빠져야 되잖아요.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근데 역사상으로 지난 100년, 뭐 150년 이렇게 텀을 길게 보면 그런 어떤 중앙은행의 힘이 이제 과도해지고 난 뒤부터는 디플레이션 사이클 때 자산 가격은 반대로 오히려 오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 아마 리서치를 해보셔서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아실 수 있을 텐데, 대공황 이럴 때는 그때는 중앙은행에 지금 같은 그런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힘이 과도하거나 이제 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안 했지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 그러면 양적 완화가 뭐냐, 애초에 인위적으로 돈을 찍어서 장기채를 매입해줘서 장기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집어넣는 행위잖아요. 근데 양적 완화를 처음 할 때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이게 엄청나게 오를 거다라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처음에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미친 짓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10년 동안 이제 팬데믹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만 나타났지 소비자 물가로는 이제 연결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적 완화를 하면 본원 통화가 늘어나요. 이게 또 얘기가 어렵나? 쉽게 말하면 라면 값은 그대로인데 네.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혹시?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짚어주세요. 제가 요새 좀 커피를 끊다 보니까 약간 맞아요. 그러니까 라면 값이나 임금이나 뭐 다 그대로인데 한국으로 치면 집값만 오르고 미국으로 치면 주식값만 오르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통화는 본원 통화가 있고 광의 통화가 있는데, 광의 통화가 이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그 중간에 보면 본원 통화 MB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본원 통화는 어떻게 보면 금융 그런 시스템 안에서 돌고 있는 돈을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모든 뭐 서민들도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주 저금리 혜택, 디플레이션 때는 또 금리를 막 0까지 낮춰버리잖아요. 0%까지. 저금리 혜택과 그런 어떤 이지머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쉬운 돈을 접근할 수 있는 건 소수의 기관들 아니면 자산가들한테들만 아주 좀 접근이 쉽게 이렇게 그런 환경이 펼쳐지는 거죠. 그럼 그 분들이 그렇게 저금리에 차입한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기가 뭔가 하강한다, 불황에 빠진다, 약간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아무도 그 돈을 가지고, 그 늘어난 유동성을 가지고 어떤 기업의 설비 투자나 정말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고용을 엄청 늘리고 뭐 설비 투자를 엄청 하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빅테크들이 이번에 막 고용 엄청 늘렸다라고 한 게 언제죠? 21년, 22년 이때잖아요. 그죠? 21년에. 그러니까 어떤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정말 물가 인플레이션까지 발생하고 할 때 이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디플레이션 사이클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차입한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기업들이 현대차 그 삼성의 부지 10조 주고 샀었나요? 아무튼 그때 엄청 얘기 많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진짜 그냥 유보금으로 쌓아놓는다든지, 그러니까 기업이 활동해서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재투자를 하지 않고 다 어딘가에 그냥 고여 있는 거예요, 금융자산에. 근데 장기금리는 점점 낮아지잖아요. 어떤 매크로 자산의 핵심 밸류에이션의 잣대인 장기금리, 미국의 장기금리는 계속 낮아지는 환경에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주는 온갖 자산으로 다 그 유동성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유동성들이 그래서 뭐 한국의 기관들, 특히 연기금이나 뭐 보험사 이런 데들이 원래는 채권, 장기채나 채권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인데 부동산 투자를 막 활발하게 하고, 왜 여의도에서 2009년, 10년부터 그 팬데믹 이전까지 실제 그 여의도 구인 사이트나 이런 데를 가보시면 다 부동산 금융 쪽밖에 채용을 안 했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 왜냐면 그때가 정말 부동산 금융이나 이런 거에 화랑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돈들이라고 해서 이제 대체 투자라는 명목으로 그 장기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부동산이나 뭐 이런 쪽으로 다, 한국은 완전히 부동산이었고 미국은 이제 주식으로 많이 몰렸고,
그럼 그런 것들이 기반을 한 상태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고 자산 버블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래도 문제지만, 서민들한테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다라고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PE가 고평가, 멀티플이 고평가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그냥 발생한다, 아예 거품이 없는 자산, 거품이 애초에 없었던 자산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어쨌든 화폐 가치의 절하를 뜻하잖아요. 그럼 부동산하고 주식도 실물 자산의 개념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럴 때는 오히려 그 자산들의 가격을 지지해주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멀티플만 애초에 정상적이었고 거품이 전혀 없었다면. 근데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투자자 입장에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소비자 물가까지 전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나 조금만 뭐가 힘들면 무조건 개입하고, 나라에서 개입하고, 이게 다 케인즈학에 기반을 둔 그런 포퓰리즘성 정책인데, 그런 게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이 돼 왔죠. 근데 그게 그냥 금리 낮추고 어느 정도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하는 이게 한계가 오니까 양적 완화까지 가게 된 게 이제 2008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제가 지난 영상 중에 어딘가에 내가 짧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 압구정 같은 데가 이제 그런 꼬마 빌딩이든 뭐 그런 상가들이 1층이 계속 빈 채로 오래, 제가 그 부동산 아마 했던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1층을 계속 공실인 경우가 2010년부터 거의 2020년까지 막 진짜 몇 년 동안 공실로 냅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계속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있던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많았던 건 경기는 디플레이션이다 그러고 어렵다 뭐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역사상 최대란다 막 이런 뉴스는 맨날 나오는데, 근데 자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요. 왜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장기 금리를 계속 인위적으로 낮춰서 멀티플의 확장으로 계속 올라온 거죠. 그러니 건물주들 입장에선 원래 내가 내놓는 월세가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월세라면, 그러면 원래 시장 경제라면 더 싸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월에 2천만 원 받겠다, 어디 압구정에 1층 상가가. 자, 왜냐면 지금 우리 건물 가치는 최소 내가 봤을 때는 뭐 200억 하는 거니까 뭐 얼마를 받겠다, 100억 하는 거니까 얼마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가격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월세를 요구하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디플레이션 경제에서 그 가격을 내고 장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안 들어가면 당연히 월세를 낮춰줘야 되는데, 월세 낮춰주면 건물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월세를 낮추면 어닝이, 주식으로 치면 어닝이 깎이니까 완전 저금리에 양적 완화까지 있으니까 멀티플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닝이 깎이면 어쨌든 간에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주식으로 치자면. 이제 그게 이미 팬데믹 이전에 10년간 가까이 있었던 거죠. 특히 그렇게 월세가 비싼 지역들, 좀 땅값이 비싸고 버블이 셌던 지역들은. 근데 반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까지 와서 이게 세지면, 그러면 오히려 조금씩 압구정 그렇게 비싼데 일부러 건물가치 떨어진다고 그런 데들은 오히려 조금씩 차기 시작하죠, 다시. 왜냐면 이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불과 뭐 7년, 8년 전에 월세 2천만 원이 지금의 2천만 원보다는 좀 더 낮게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현상인데, 그런 측면이 만약에 진짜 저희 말대로 인플레이션의 장기화가 사실이라면, 그게 만약에 맞다면 어떻게 앞으로 세상이 변할까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원자재, 저희가 뭐 원자재 투자에 대한 것도 곧 다루겠지만, 원자재를 정말로 내가 잘 모르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대표님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네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2008년도에 이제 이미 시작이 된 연장선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만 발생하게
본원 통화만 늘었으니까 광희 통화는 안 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한 본원 통화만 늘고 광희 통화는 늘지 않았다라는 말을 좀 간략하게 좀 비유를 하자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라면 값은 오르지 않는 상황.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만 오른 상황이었는데 근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소비자 물가까지 같이 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왜 2008년에도 돈을 풀었고 코로나 때도 돈을 풀었는데 왜 그때는 자산 가격만 오르고 라면 가격은 오르지 않았고 아, 네. 근데 왜 지금은 라면 네. 가격까지 같이 올랐느냐. 네네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양적 완화라는 건 어쨌든 통화 정책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정책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코로나 이전까지 뭐 QE 1, 2, 3 해서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원래는 아주 잠깐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냥 한 번 마약을 쓰면 잠깐 하고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쉽게 말하면 금융 파이낸스 시스템 안에서만 도는 이제 그런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한마디로 중앙은행만 개입하고 어떤 정부나 재정정책에 개입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상태여서 아주 소수의 이들에게만 돈이 접근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100조를 뿌려도 그 100조를 세상에서 부자인 3명한테 뿌리는 것과 그죠? 그 100조를 1000만 명, 5천만 명에게 뿌리는 것과 3명이 그 100조를 나눠 가지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과소비를 한다고 해봤자 그렇죠. 그죠? 실제 물가에는 영향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그래도 뭔가 어떤 최소한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딘가에 그죠? 통화량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어떤 자산에는 뭐 돈을 킵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그 100조를 5천만 명, 뭐 1억 명한테 다 똑같이 나눠줬다. 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M2를 움직이는 본원 통화는 아까 앞서 말한 아주 소수한테만 돈이 갔을 경우 본원 통화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똑같은 돈이어도 근데 이게 다양한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뿌려졌다는 이제 광희 통화를 움직이게 되는 요인인 거죠. 이제 팬데믹 때 무한 양적 완화 플러스 재정 정책이 결합이 됐잖아요. 그럼 재정 정책이란 건 뭐냐? 정부에서 중앙은행이 그냥 어떤 장기채를 이렇게 사주면서 기관 간에 이제 거래를 하면서 어떤 소수의 기관이나 어떤 그 집단에게만 유동성이 흘러간 게 아닌 그 재정 정책이라는 거는 모든 이들에게 돈을 다 그냥 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합이 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 그때 100만 원으로 그쳤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럼 그 돈들은 어딘가에 고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고여도 있겠지만 당장 즉각적으로 이제 소비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메커니즘, 통화에 대한 메커니즘을 모른 채로 그냥 미국은 뭐 엄청 강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요새처럼 지금도 아직 막 여러 가지 뭐 어떤 지표가 좀 강하게 나오면 뭐 미국의 경제는 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애초에 그 표현 자체가 아주 잘못된 표현이다. 그 표현을 강하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죠. 왜냐면 돈 찍어서 그렇게 줬는데 그러면 다만 그게 이제 결국에 뭘로 나타나냐? 그러면 이제 소비자 물가의 상승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2008년도에는 뭐 일부 법인이나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돈을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적어도 뭐 은행 금리보다는 좀 더 나은 자산들에 투자를 하지 않겠 뭐 그들이 뭐 라면을 많이 사 먹거나 그러진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때는 일반 개인들에게도 유동성을 공급하다 보니 그냥 무상으로 지급을 해줬잖아요. 예, 대출도 아니고. 네. 쉽게 말하자면 대출도 뭐 있었지만. 그냥 일반 맨밥에 김치 먹고 돼지고기도 사 먹고 네네. 소고기도 사 먹다 보니까 네네. 그런 돈들 때문에 소비자 이제 물가로 이제 전이가 그렇죠, 됐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돈을 찍는 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전혀 드는 게 아니니까 그럼 화폐가 그만큼 늘어나면 결국에 그 화폐는 실물 재화를 쫓는 거죠. 근데 자꾸 연준이나 미국 정부는 뭐 공급망이 차질됐고 뭐 전쟁이 나서 뭐가 인플레이션이 왔고 뭐 처음에는 공급망 차질 얘기를 엄청 많이 했죠. 공급망 차질이 왜 생기냐?
애초에 락다운을 해서 생산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그렇게 뿌렸잖아요.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락다운해서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뿌리니까 팬데믹 이제 락다운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 잉여 그 유동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물 재화가 됐던 뭐든 쫓을 거 아니에요. 돈은 그냥 단순히 종이 쪼가리일 뿐이죠. 신용을 기반으로 한, 그 나라의 국가의 신용을 기반으로 한. 그럼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들이 일시에 한 번에 리오프닝 되면서 쫓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 차질이 생기는 거지. 인플레이션의 결과를 가지고 자꾸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런 주제는 저희 프루팅에서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아마 유튜브로는 처음 다루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꼭, 이게 이제 결국에는 다 포퓰리즘에 좋은 그런 케인즈학이나 특히 그런 거에 기반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원인과 결과를 아예 반대로 얘기하는 꼴이다, 사실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소수의 기관이나 뭐 어떤 법인이나 좀 있는 쪽으로만 돈이 흘러가냐. 그때는 말씀드렸듯이 재정정책을 안 썼기 때문이 제일 크지만, 기본적으로 은행, 이제 정부에서는 뭐 대출도 좀 더 장려하고 그래서 금리도 낮추고 하지만,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야 나라의 그 은행이지만 일반 대출이 나가는 은행들은 민간은행이잖아요. 그죠? 그럼 민간은행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수익을 따져야 되고 좀 나름 어떤 대출이 부도가 나거나 하지 않도록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기관인 건데,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제가 힘들어 뭐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어 이런 공포를 타고 가는 건데, 금리가 싸지만 실제 대출이 실행만 된다면 아주 저렴한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애초에 대출 자체가 실행이 쉬웠겠냐, 디플레이션 사이클 때.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더더욱 원래 신용이 좋고 원래 자산이 많고 이런 쪽들은 아주 저리에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소비자 인플레이션까지 발현된 상태에서는 아까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또 영세한 자영업자 분들이 좀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오른 상황에서, 그렇죠. 소비자 물가까지 오르니까 뭐 쓰는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부대 비용, 뭐 원재료, 네, 뭐 하다못해 뭐 인건비 뭐 다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산 가격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 부동산이 제일 심했으니까 임대료에 대한 이제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는 인건비 지금 심지어 한국은 무슨 최저임금 그때 엄청나게 높여서 모든 게 다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뭐 임금만 오르냐, 뭐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단순히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투자에 대한 앞으로 시장이 이럴 겁니다 이것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사실 제가 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좀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문제의 진짜 원인과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장에 대한 얘기도 하겠으나 그런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래야 그걸 또 어떻게 대비를 할 거고, 또 그런 측면에서 그럼 앞으로 인플레이션, 우리가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그런 거에 장기화라고 한다면, 그게 맞다면 거기에는 또 그거대로 또 기회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원래는 기본 개념은 약간 그 부의 사다리를, 원래 사다리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올라가기가 어렵고 계층 간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인 게 또 인플레이션이기도 한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양적 완화 때문에 디플레이션 사이클 때 내려가야 될 자산이 안 내려가고, 이미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까지 엄청 멀티플의 확장으로만 많이 이 주식이 됐던, 미국, 제가 말하는 주식은 이제 미국 주식, 한국은 이제 부동산, 이런 가격이 멀티플이 고평가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게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난 뒤, 그리고 그게
그런 자산들은 무너지는 와중에도 분명히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때는 훨씬 더 오히려 불을 지켜주거나 오히려 반대로 증식시켜줄 수 있는 투자 수단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한 이런 얘기를 이제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왔고 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건데 이게 왜 시장에 심각한 그 여파가 있게 될 건지를 그 아마 20년 말쯤인가 뭐 4분기인가 이쯤에 제가 그 매경에 그 칼럼을 예전에 제가 이렇게 쓴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뭐 링크를 좀 하나 드릴 테니까 그 저희 댓글에 하시면 좀 이해가 안 가시거나 하시면 그거를 보셔도 좀 이해가 되실 거다. 그때 당시에 제가 미국이 무한 양적 완화의 그런 또 심지어 재정 정책까지 결합하는 걸 보고 M2가 이렇게 치솟는 걸 보고 이거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이제 그때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사실 나름 진짜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고 그럼 다음 단계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같이 고민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원자재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제 다음 편에서 바로 찍어보도록 하시죠. 네네.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좀 어떤 계층에 가장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원인을 파악하게 됐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제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잘 파악하시고 좀 이 힘든 시기 잘 힘차게 좀 겪어. 아무튼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